이번 시간에는 글쓰기에 대한 자료를 보내주셨네요. 근데 제목부터가, 심상치 않습니다. 아무거나 쓰라 하면 아무것도 못 쓰는 아무나를 위한 아무거나 쓰는 법. 하하, 네. 이거 완전 제 얘기 같은데요. 자, 이제 아무거나 써보세요. 이 말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말이잖아요. 그쵸. 눈앞이 그냥 하얘지죠. 네. 오늘은 바로 그 막막함을 깨부술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들을 이 자료와 함께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맞아요. 사실 글을 못 쓰는 게 아니라 뭘 써야 할지, 그리고 내가 이걸 왜 쓰고 있는지, 그걸 몰라서 막막한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아, 이 자료는 바로 그 두 가지 핵심 질문, 왜 쓰는가와 무엇을 쓸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대한 산을 넘는 게 아니라 그냥 주변에 있는 돌멩이 줍는 법을 알려준다. 이런 느낌이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해보죠. 나는 왜 쓰려고 하는가? 자료에서는 OY라는 기법을 소개하는데 이게 원래 글쓰기랑은 전혀 상관없는 공장에서 쓰는 방법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좀 뜬금없게 들리는데요? 원래 도요타 생산 시스템에서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기 위해 개발된 기법이에요. 아, 도요타요? 네. 예를 들어 기계가 멈췄다는 문제가 생기면 그냥 퓨즈가 나갔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네네. 왜 퓨즈가 나갔지? 그럼 과부하 때문에. 왜 과부하가 걸렸지? 윤활이 제대로 안 돼서. 이런 식으로 왜라는 질문을 한 5번쯤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아하. 그러면 결국 윤활유 펌프 필터가 막혔다는 진짜 원인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피상적인 현상 너머에 있는 진짜 뿌리를 찾아내는 거군요. 그런데 이거 글쓰기 동기에 어떻게 적용하는 거죠? 솔직히 좀 의심스러운데요. 어떤 점이요? 팔로워 늘리고 싶다는 사람한테 왜요? 왜요? 이렇게 5번 묻는다고 갑자기 사실 전 인정받고 싶었어요 같은 그런 심오한 답이 나올까요? 이게 정말 현실에서 효과가 있는 방법인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물론 신문하듯이 물으면 방어기제만 나오겠죠. 그렇죠. 이건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묻는 과정입니다. 자료에 나온 예시를 보면 그 과정이 잘 드러나는데요. 첫 질문, 스레드를 왜 하세요? 여기에 대한 답은 역시나 팔로워 늘리고 싶어서요. 이거였죠. 네, 팔로워를 늘리고 싶어서요입니다. 아주 일반적인 대답이죠.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단계 더 들어가는 겁니다. 네. 왜 팔로워를 늘리고 싶은데 그럼 더 많은 사람이 내 글을 봤으면 하니까. 왜 더 많은 사람이 봐야 하는데? 내 지식과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니까. 슬슬 방향이 바뀌네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라는 질문에 이르렀을 때 그제야 본심이 드러나는 거죠. 뭐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걸 확인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인정받고 싶어서요. 와, 이건 단순히 글쓰기 팁이 아니라 거의 심리상담 수준인데요. 맞아요. 팔로워라는 외적인 목표에서 시작해서 인정욕구라는 아주 깊은 내면의 동기까지 파고드는 거네요. 이거 글쓰기 하려다가 제 인생의 목표를 다시 설정하게 될 수도 있겠어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글쓰기가 단순히 정보를 나열하는 행위가 아니라 나 자신을 이해하는 도구가 되는 순간이죠. 아, 다른 예시도 마찬가지예요. 회사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다는 동기도 계속 파고 들어가니까 결국 회사에 의존하는 삶의 불안감이라는 근본적인 두려움과 마주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 사람에게 글쓰기는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이자 출구가 되는 겁니다. 결국 내가 왜 글을 쓰려는지 그 핵심 동력이 뭔지 알아야지 지치지 않고 계속 갈 수 있다는 거네요. 그게 인정욕구든 불안 해소든 그 엔진을 발견하는 게 첫 단추라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 이유가 명확해질수록 글의 방향도, 톤도, 소재도 자연스럽게 정해지게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럼 OI 기법으로 제 깊은 욕망, 예를 들어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을 발견했다고 쳐보죠. 네. 그런데 막상 컴퓨터 앞에 앉히면 상황은 똑같을 것 같거든요. 오히려 더 부담될 수도 있죠. 좋아. 이제부터 인정받을 만한 엄청난 글을 써야 해. 이렇게요. 하하, 그렇죠. 그래서 대체 뭘 써야 그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건데요. 이 막막함은 어떻게 해결하죠? 정확한 지적입니다. 왜를 찾으면 오히려 무엇에에 대한 압박이 커질 수 있죠. 네. 그래서 이 자료의 두 번째 파트가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거나의 실체를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거든요. 추상적인 조언이 아니라 말 그대로 글감 쇼핑 리스트를 눈앞에 펼쳐줍니다. 글감 쇼핑 리스트요? 그거 흥미롭네요. 자료에서는 글감을 찾는 영역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내 안에서 꺼내기 하고 외부에서 가져오기. 내안과 밖. 네.
먼저 내 안에서 꺼내기라는 서랍을 열어보면 그 안에 감정, 경험, 생각이라는 칸이 또 나뉘어 있어요. 아, 예를 들어 감정 리스트에는 뭐 불안한, 설레는, 억울한, 뿌듯한, 지겨운, 벅찬 같은 수십 개의 감정 단어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루 느꼈던 감정 중 하나만 골라도 글의 첫 문장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잠깐만요. 지금 경험 목록을 보고 있는데 충동구매, 실패한 다이어트, 업무 실수, 아니 이런 것들이 있네요? 네, 보통 이런 건 부끄러워서 숨기기 바쁜 흑역사 아닌가요? 그런데 이걸 글감으로 쓰라고요? 이건 발상 자체가 굉장히 신선한데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우리는 보통 글쓰기를 할 때 뭔가 대단하고 성공적인 경험,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인사이트를 써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렇죠. 하지만 이 자료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의 실패, 당신의 실수, 당신의 부끄러움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글감이라고요. 왜죠? 왜냐하면 그게 가장 인간적이고 다른 사람들의 공감을 얻기 쉬운 소재이기 때문입니다. 실패조차 자산이 되는 셈이죠. 실패가 자산이다. 그러네요. 누군가의 완벽한 성공담보다는 나도 다이어트 실패해봤는데 하는 글에 훨씬 마음이 가잖아요? 맞아요. 내가 완벽한 사람이 될 필요가 없다는 것만으로도 글쓰기 부담이 확 줄어드네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인사이드와 아웃사이드라는 개념으로 확장합니다. 인사이드는 방금 이야기한 감정이나 경험보다 더 내밀하고 사적인 것들이에요. 더 사적인 거요? 예를 들면요. 제 비밀 일기라도 공개하라는 건 아니겠죠? 아하, 그 정도는 아니고요. 예를 들면 당신의 쇼핑 리스트. 쇼핑 리스트요? 네. 그리고 가방 속 소지품, 아침 루틴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시시콜콜한 걸 누가 읽어 싶으시죠? 네, 솔직히요. 제 가방에 뭐가 들었는지, 제가 어제 쿠팡에서 뭘 주문했는지 누가 궁금해하겠어요. 이건 너무 자기중심적인 글쓰기 아닌가요?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관점을 조금만 바꾸면 달라집니다. 가방 속 소지품은 그 사람의 취향과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거든요. 아, 예를 들어 3년째 쓰고 있는 낡은 만년필이 있다면 그 만년필에 얽힌 사연 하나만으로도 멋진 글이 될 수 있죠. 어제 주문한 쇼핑 리스트는 그 사람의 현재 관심사와 욕망을 보여주는 데이터고요. 그렇군요. 중요한 건 무엇을 샀느냐가 아니라 그걸 통해 나라는 사람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사소한 일상에서 의미를 발견해내는 관찰력이죠. 단순히 사실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 나를 드러내는 거군요. 이 립밤을 10년째 써요라는 문장 속에는 저의 꾸준함이나 취향 같은 게 담겨 있을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반대로 아웃사이드는 시선을 밖으로 돌리는 겁니다. 밖으로요? 네. 버스에서 우연히 들은 옆자리 대화, 책에서 본 인상 깊은 문장, 요즘 유행하는 밈, 새로 나온 영화에 대한 단상 같은 것들이죠. 내 안에만 갇혀있지 말고 세상을 관찰하고 반응하라는 겁니다. 결국 글감은 내 안과 밖에 그냥 지천으로 널려 있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제 제 머릿속이 글감으로 터져나갈 지경입니다. 제 실패한 다이어트 경험부터 시작해서 가방 속 립밤, 어제 본 드라마까지. 재료는 정말 차고 넘치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 재료들을 가지고 이제 뭘 어떻게 해야 하죠? 이 뒤죽박죽인 재료들을 백지 위에 늘어놓는다고 생각하니 또 다른 막막함이 밀려오는데요. 어떻게 요리해야 맛있는 글이 되는 거죠? 좋은 비유입니다. 재료가 많아도 레시피가 없으면 요리를 망치기 십상이죠. 맞아요. 그래서 자료의 마지막 파트에서는 바로 적용 가능한 몇 가지 글쓰기 레시피, 그러니까 형식을 제공합니다. 이 형식들의 공통점은 완벽한 문장에 대한 압박감을 완전히 없애준다는 겁니다. 완벽한 문장에 대한 압박감을 없애준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를 들어 넘버링 형식이 있습니다. 오늘 글 쓸 거 없는 사람 이거 3가지만 써보세요 라고 한 뒤에 1. 오늘 먹은 점심 메뉴 2. 오늘 나를 웃게 한 말 3. 오늘 밤에 할 일 이런 식으로 번호만 붙여 쓰는 겁니다. 아, 각 항목이 완벽한 문장이 아니어도 그냥 단어만 나열해도 그럴듯해 보이거든요. 일단 뭐라도 쓰게 만드는 진입장벽을 아주 낮춰주는 영리한 장치인 셈이죠. 오, 그거 괜찮네요. 줄글로 길게 써야 한다는 부담이 없으니까요. 일단 1, 2, 3번을 채우다 보면 무언가 이야기가 풀려나갈 것도 같고요. 그렇죠. 또 Q&A 형식도 있습니다. 저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물어봐 주세요 하고 질문을 받는 거죠. 네, 이건 글감을 찾는 동시에 독자와의 소통까지 유도하는 아주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친구와 메신저로 대화하듯이 쓰는 대화형 글쓰기도 있고요. 이런 정해진 틀, 일종의 치트키를 활용하면 백지에 대한 공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저는 Q&A 형식이 마음에 드네요. 물론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했는데 아무도 댓글을 안 달면 좀 민망하겠지만 하하하, 그럴 위험도 있죠. 그래도 글감 고갈에 시달리는 것보단 낫겠죠. 네. 그리고 어떤 형식을 쓰든 모든 글에 적용할 수 있는 기본 구조로 훅, 본문, CTA, 행동 유도를 제안합니다. 네, 이건 굉장히 실용적인 팁인데요. 훅은 낚싯바늘처럼 독자의 시선을 확 휘어잡는 첫 문장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핵심 이야기를 전달한 뒤 마지막에 CTA, 즉 콜 투 액션을 넣는 거죠. CTA요? 그건 보통 마케팅에서 쓰는 용어 아닌가요? 지금 바로 구매하세요 같은 거요? 모든 글에 그런 걸 넣어야 하나요? 좀 부담스러운데요. 아, 꼭 구매하세요, 팔로우하세요 같은 공격적인 문구일 필요는 없습니다. CTA의 본질은 일방적인 모놀로그를 쌍방향 다이얼로그로 바꾸는 데 있거든요. 쌍방향 대화요? 네, 예를 들어 다이어트 실패 경험에 대한 글을 썼다면 마지막에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라고 묻는 것. 이것도 훌륭한 CTA입니다. 아, 독자의 댓글을 유도하고 대화를 시작하게 만드는 모든 문장이 CTA가 될 수 있는 거죠. 내 글을 읽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 잠시 멈춰서 생각하거나 반응하게 만드는 장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하, 그런 의미군요. 대화를 거는 거네요. 정리해보면 글쓰기의 장벽이었던 왜와 무엇을이라는 질문에 대해 OI로 내면의 동기를 찾고 내 삶의 모든 조각, 심지어 흑역사까지도 글감으로 삼는 법을 배웠습니다. 네, 그랬죠. 그리고 넘버링이나 Q&A 같은 치트키를 써서 부담 없이 시작하고 마지막엔 CTA로 독자에게 말을 거는 것까지. 이제 아무거나 써봐라는 말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처럼 들리기 시작하는데요. 맞습니다. 이 자료가 궁극적으로 말하는 건 글쓰기는 특별한 재능이나 영감의 영역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네. 그보다는 나 자신을 성실하게 들여다보고 내 주변 세상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관찰하는 매우 일상적인 행위에 가깝다는 거죠. 글을 쓰기 위해 특별한 사람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글을 쓰면서 더 나은 내가 되어가는 과정에 가깝죠. 아, 나를 발견하고 세상을 이해하고 사람들과 연결되는 과정이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당신에게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네요. 네, 어떤 질문이죠?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눈 수많은 글감들, 당신의 실패담, 쇼핑리스트, 가방 속 소지품, 우연히 들은 대화 중에서 딱 하나를 골라 글로 완성했을 때 당신의 삶에 가장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단 하나의 주제는 과연 무엇일까요?